저희가 마지막 말 한번 보겠는데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중 정상통화. 어저께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한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건데 그 정상통화 한반도 긴장 해소 계기가 되길. 김동욱 교수님. 맞는 얘기 같긴 한데 왠지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조금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예, 현실적으로 상당히 현실적인 예. 표현입니다만은 어떻게 놓고 보면 상당히 조금 안타깝고 아쉽고 예. 안타까워요. 조금 네. 무책임한 예.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청와대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름대로 예. 저는 지난 베를린 구상도 예. 했고요. 지금 또 우리 대화 제의도 했는 게 상당히 시기적절했던 예.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미국이 사실 중국한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 네. 미국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준비가 안 돼 있다. 미국은 사실 차관보라든가 대북 정책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아직까지 선발이 안 돼 있거든요. 주한 미 대사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뿐만 안타까운 아니라 부분이 많이 있죠. 앞에 차관보도 그렇고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중국한테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예. 사실은.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중국한테 던지지만 중국은 사실 네. 그거를 받고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예. 자신의 이익을 챙기면서 수단화해버리는 예. 것이지 네. 완벽하게 핵 문제에 대한 분명히 있고 또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분명히 이견차가 네. 있었어요. 자, 그러면 8.15가 곧 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8.15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세 분이 각자 영역에서 또 이 부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되는지 간단하게 30초 내로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저는 이게 그동안 대북 정책에서 네. 우리가 지금 대화만을 자꾸 이제 어떤 네.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좀 단호한 입장들을 단호한 한번 더 시각이요?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국면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제3자 같은 일은 우리의 문제인데 사실은 네. 이 광화문 공격하는 게 어떻게 미국의 문제겠습니까? 예. 바로 그 공격하는 이유가 우리의 증원군을 못 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거 예. 무슨 남의 나라 이야기 하듯이 하지 말고 네. 우리의 문제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의 뭔가 문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네. 이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좀 강력하게 했으면 네, 김 좋겠어요. 박사님 어떤 메시지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이 예. 네.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고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병행이란 단어는 정말 병행되어야 되지 지금 예. 병행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재가 우선이고 대화는 아직까지 환경이 아니다. 네. 조건이 갖춰진다. 이거는 네. 병행이라는 단어를 쓸 수 네.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제재와 대화는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대화 채널도 제대로 못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네. 8.15의 메시지 자체가 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하나는요, 특사가 가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다음 밀사가 가는 방식이 있고요. 네. 하나는 물밑에서 비밀 대화를 하는 방식이 예. 있습니다. 그건 미국도 예, 마찬가지겠죠. 아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세 가지가 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예. 근데 우리가 만약 가능하다면 저는 제재나 대화, 강력한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예. 조건 없는 대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미국을 대신한다기보다는 미국에 앞서서 예. 저는 오픈해서 특사를 보내겠다는 과감한 어떤 대통령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 양호기. 박사님은요? 예, 자, 보시면은, 예. 자, 괌 얘기 꺼냈습니다. 예. 이게 보면 되게 세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북한도 지금 한계가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 자꾸 대화하면서 예. 여기에 되려 목매일 경우에 예. 우리가 원하는 정말 바탕에서 대화하기가 어려워질 네. 수 있다. 예. 조금만 침착하게 네. 그 대화 기회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소위 미국이 위협받는 상황 결국 동맹이란 것은요. 예. 네.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도와줘야 되는 네. 겁니다. 네. 그런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싼 한보 환경이 전례 없이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해결이 나든 제대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8.15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영화 택시 운전사를 관람했습니다.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담긴 코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동영 차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택시 운전사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사실 보진 않았는데 네.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하도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 프로에도 많이 나와서 거의 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네. 어쨌든 줄거리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가슴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 광주의 걸 5.18.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네. 좀 유심히 본 거 기사 내용을 유심히 봤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의미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호남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5.18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느냐라는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 네. 그다음에 여기 최근에 국민의당이 흔들리고 있고 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또 논란이 됐기 때문에 네. 영화 한 편을 봐도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낳기에 충분한 오늘의 그 관람 행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취임 후 첫 관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이제 외교안보 사안으로 좀 고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며칠 동안 사실 일정이 없이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하면서 사실 이 영화를 이제 직접 보시고 네. 윈스 펜터 기자의 부인과 함께 또 이야기도 나누셨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5.18에 대한 본인의 심정, 또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과처분 신청을 하겠다, 명예훼손을 하겠다 등등 네.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해서 또 더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대통령이 이분에 대한 좀 관심을 표명한 것이 아닌가 네.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현종 의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이 대부분 이렇게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영화 볼 때 특별 대관해가지고 영화가 딱 빌려가지고 측근들이랑 쫙 같이 가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 관람객들이나 섞여서 영화를 봤다고 하던데요. 얼마 전부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이제 그냥 대통령이 본다고 그러면 관련 관계자들 뒤에 쫙 앉고 그냥 영화 한 통째로 빌려서 네. 대충 이제 그렇게 영화를 보는 게 VIP 이제 스타일처럼. 또 경호원들 쫙 둘러싸고 했는데 네. 사실 얼마 전부터 주요 정치인들이 보면 그냥 시민과 섞여서 보는 걸 오히려 더 이제 즐기는 것 같아요. 특히 이날 같은 경우는 용산에 있는 한 그 극장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셔서 거기에 있던 관람객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서민 행보, 일관된 그런 행보의 어떤 일환이지 않는가. 예. 또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을 했겠죠. 네. 탁현민 행정관이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한번 읽으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통령이 또 보면 또 엄청난 인파가 몰리는 엄청난 또 간접 광고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벌써 70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스크린 쿼터제를 통해서 한국 영화를 이제 보호하자라는 운동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지금은 한국 영화들이 스크린을 모조리 독점을 하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관객 수도 외화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우리 한국 영화들이 거의 석권을 하고 있고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택시 운전사가 700만을 돌파했고 1000만은 거의 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 윈스 펜터의 부인이 한국을 찾아서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인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großen Aufwand gemacht worden ist und wir konnten heute Nacht nicht besonders gut schlafen, nachdem wir den Film gesehen haben. Ja, und das war sein Impetus, was ihn angetrieben hat, die Wahrheit darzustellen. Er wollte jetzt die Wahrheit zeigen. Das war sein Haupt. 제가 지난 주말에 저 독일 한스페터 기자를 여러 차례 만난 또 뉴욕타임스 기자랑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영화에서는 한 번 광주에 들어갔다 나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2번을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필립 2차로 도쿄에 가서 전하고 다시 그 당일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와서 다시 또 그 김시복 운전사의 차를 타고 광주로 들어가는 기자이지만 저희도 과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현정 의원님?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나의 모습은 뭔가라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해봤습니다. 기자로서. 과연 저 상황에서 네. 나한테 가라 그랬으면 갔을 것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예. 윈스 펜터 기자가 원래는 의대생입니다. 네. 의대를 졸업을 했고 부인도 마찬가지로 의대를 졸업했고 부인은 이제 마취과 이제 전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기자이기를 가겠다고 해서 전쟁터를 많이 다녔어요.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터를 다니고 특히 이제 도쿄에 있으면서 이 목사로부터 독일 목사로부터 야 한국의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바로 그냥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갔냐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가야 되니까 왔다. 기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단한 이유가 아니라 기자라는 게 뭐 사건이 있으면 가는 것이고 뭔가 잃어버리면 가는 게 기자 아니냐. 이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목숨을 건진 저런 것 남은 나라 때문에 일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5.18이 우리가 알려졌던 게 바로 저 한스 펜터 기자 때문에 알려진 게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 대학 영상 시절에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5.18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의 어떤 정말 기자 정신이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사회 기자들한테 좀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현종 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책, 영화 모두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군함도도 아니고 택시 운전사를 문재인 대통령 관람했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코드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 지지층에 대한 결집 효과가 있겠죠. 네. 뭐 특히 이제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사실 대통령이 지금 뭐 70%에 달하는 인기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지지층들과 함께 교감하는 공감대를 넓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정책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대통령 뭐 영화를 보는 걸 가지고 그걸 뭐 일일이 정치적 해석을 낳는 것은 좀 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과거 그 어느 대통령보다 영화를 사랑하는 대통령 같습니다. 문 대통령 과거에도 영화 종종 봤죠? 그렇습니다. 2012년에는 왕이 된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 이걸 시작으로 해서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14년에는 변호인 노무현 네. 대통령이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영화를 또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행태를 어려운 점을 다뤘던 카트. 2015년에는 국제시장. 그리고 작년에는 원전을 다뤘던 판도라 이런 영화들까지 본인의 공약과 정치 행보와 충분히 해석하기가 쉬운 그런 영화들을 선택해서 봐왔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광해를 볼 때는 노 전 대통령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고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흥남철수 부모님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영화도 다 뭐 동행했던 영화들입니다. 네. 저도 거의 다 본 영화 같은데 영화를 보면서 대통령이고 정치인이지만 국민들하고 호흡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광해를 보면서 울었던 사람들, 변호인을 보고서 울었던 사람들, 똑같이 호흡을 한다는 모습 때문에 어쩌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된 게 저때 영화를 보고 국민들이나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호흡했던 모습이 결국은 대통령까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중에 영화를 많이 관람을 했는데 이동영 차장, 박 전 대통령이 봤던 영화는 문 전 대통령 영화 조금은 좀 결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공통된 영화도 하나 있긴 있지만요. 국제시장 이런 거는 이제 그 역사 연배가 같으니까 같이 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봤던 영화는 겹치는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명량이라든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든가 이렇게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런 쪽의 주제를 강조하는 영화들만 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5.18 광주 항쟁은 우리 국민이 꼭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 민족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호국 보훈의 메시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대통령들이 영화를 통해서 영화 행보를 통해서 또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세 분이 보실 때 이쯤에서 대통령이 좀 추가로 봤으면 하는 영화 또 추가로 전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문화 종류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단연 뭐 영화를 가장 많이들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이런 문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악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규모 소극장에서 하는 연극이라든가 다양한 형식의 이런 공연 이런 데도 좀 가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좀 풀어봐 줬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극장은 굳이 안 가셔도 되지 않나. 메시지 없이 즐길 수 있는 오락 영화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연극이라든지 오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락 영화. 대통령도 즐긴다 이렇게. 메시지 보니까 저는 텔레비전 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통령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말 즐길 수 있는 거 하루는 정말 그걸 봤으면 하는 마음이 개인적 마음이 듭니다. 박지원 변호사가 마지막 했던 얘기가 저도 약간 공감이 갑니다. 원래 잘 놀아야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쉴 때는 좀 푹 쉬시고 그 다음 돌아와서 국정 운영에 좀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동영 차장, 박지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